일주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2024년을 통째로 좀 두고 네. 전망을 해본다면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024년 통째로 본다면은 이 2024년의 비트코인 향방을 주도할 수 있는 이슈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미 대선의 영향, 이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비트코인 앞에 대기 중인데, 이 이슈들이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도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세 가지 이슈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화제가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호재가 될 거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정고점이 8,200만 원 선이니까 그걸 돌파한다면 이번에는 1억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죠. 다만 직선적인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들쭉날쭉한 장세가 올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이제 빠르면은 올 상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그 효과가 사실 바로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요. 그게 올해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또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압력들이 또 연준에 제기가 되면서 이 금리 인하로 조금씩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3회의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다시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동력을 좀 얻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 신호가 온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하향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반감기 이후에 다시 서서히 상승 탄력을 받다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대선 효과로 인해서 껑충 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대선은 네. 호재예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게 있죠. 미국 대선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올해 76개국에서 이제 총선, 대선 등이 치러진다라고 해요. 그 슈퍼 정치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선 후보자들은 의뢰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것도 있죠. 각 정당들은 표심과 지원금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각 산업의 이익단체한테 로비 창구를 열어놔요. 네. 이 로비 산업이라는 게 미국에서 되게 큰 산업인데,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협회 중에 총기협회 NRA라고 해서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죠. 걔네들은 총기에 대한 자기들이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정치권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이게 제공해서 총기 사용 합법화 관련해서는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 총기 사용은 너무나 신성한 권리이다. 절대로 금지하지 말아라. 라는 압박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각 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돈도 이게 제공도 하고, 그 커뮤니티의 표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상자산 업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상자산 업체들도 이 로비스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기금을 전달한다거나 잠재적인 표심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치인, 정당들 중에서 크립토에 친화적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로비스트를 통해 가지고 로비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원해줄게, 스폰서 제공해줄게, 우리 산업에 유리한 정책들을 좀 발의해줘,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서포트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마 하반기에 그런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3분기 말까지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등이 이미 1896만 달러, 한화로는 250억 원을 로비한 데 지출을 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가격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늦어도 뭐 내년 초까지는 네. 1억 원 정도는 무난하다. 1억 원까지는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상반기는 조금 들쭉날쭉 하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거의 6천만 원 선이니까 네. 거의 2배 육박하는 거예요. 네, 사실 1억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작년부터. 올랐죠. 네. 그런데도 아직 또 2배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네. 약 2배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약 2배까지는 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편으로 네. 그 외국에도 보니까 그 기관들이 많잖아요. 자산운용사들 네. 가격 예측을 할 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뭐 6만 불부터 막 심지어 무슨 뭐 10만 불도 있고 네. 50만 불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는 네.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50만 불 막 30만 불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일단 각 그런 자산운용사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어떤 예측성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저는 그들의 의중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예측성 발언들을 할까? 네. 그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있겠지만 자산운용사들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리테일 고객들은 다른 애가 아니라 유명한 자산운용사들이 저런 발언을 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했으니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자산운용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발언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 이것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고서 그런 비트코인 몇 억 간다 이런 예측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여러 곳이 신청을 했고 또 될 것이다, 승인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ETF 주식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 주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테니까 당연히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플러스죠.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고 뭐 30만 불 갈 것이다, 50만 불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예측과도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분기면은 미국 대선 시즌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여러 경제 위기 시그널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기대 심리로 이어져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좀 더 울퉁불퉁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막 폭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승인이 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이제 미실현 수익이라고 해서 지난해 10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된 오보가 나면서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대감에 의한 것인데 뭐 만약 승인이 안 된다면 이제 그만큼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지고 10년씩 묵히려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중간중간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할 것이고 또 비트코인이라는 그 키워드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거를 팔아서 수익을 내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매도가 모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뭐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 하락도 할 수 있고 그 매도 압력이 더 커질지 매수 압력이 더 커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변동성은 되게 커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출연에서 네. 이 암호화폐계 쪽에는 3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첫 번째가 신도였고 두 번째가 단기 트레이더, 트레이더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에 예. 계시는 네. 혹시 이 시장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비율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신도가 한 60%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예, 신도가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트레이더들이 한 20% 그리고 펀드 매니저 포지션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이 시장의 가격을 부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신도인 것 같아요. 네, 신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참 또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크면은 단기적인 어떤 가격 하락에서도
상처를 덜 입어요. 예,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되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늘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에서 본다면은 늘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늦어도 내년 초까지 1억 정도는 무난하다고 봤을 때 오르긴 오르는 거잖아요. 네, 오르긴 오르겠죠. 울퉁불퉁하더라도 네. 막 그중에 막 폭락이 있더라도 오르긴 오르는 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ETF가 갑자기 승인이 됐어. 그럼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급등할 수도 있고 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할 수도 네. 있고. 그럼 급등할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네. 그때 또 이거를 매도한 다음에 떨어졌을 때 또 산다 막 이렇게 전략을 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은 내년 초까지 올라갈 게 뻔한데 예를 들면 가장 확률이 높은데 네. 이 중간에 울퉁불퉁할 때 그런 걸 하시겠어요? 트레이딩을?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저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니까 꾸준히 묵혀둬도 되겠지만 그때그때 어떤 패턴들을 내가 읽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패턴에 대해 예측이 틀렸을 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제가 트레이딩을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수익화를 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신도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결국 언젠간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비트코인이 좋아서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결국에는 이거 팔아서 밥도 사 먹고 집도 사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언젠간 팔 건데 그 파는 주기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는 패턴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적당한 수준으로는 뭐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네. 게 불안해서 이러다가 네. 그거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네. 못하고 제때 둘 다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저의 강력한 예측에 따르면은 올해 말에는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6,200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수익 실현의 범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말에는 지금보다 높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네. 그 작년만 하더라도 네. 막 크립토 윈터라는 용어가 많이 네. 들렸잖아요. 네. 지금 이 크립토 윈터는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 비유하자면은 약간 늦겨울에서 그러니까 초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 종종 위에서 시베리아 발 한파가 불어닥칠 수 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없고 그 어떤 리스크도 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완연한 크립토 스프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4만 4원 이런 느낌. 네, 4만 4원 약간 느낌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네. 책도 쓰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이 업계에 계시면서 네. 폭락도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세요? 지난해 그 매트릭스 포트라고 하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네. 그 보고서를 냈잖아요. ETF 승인과 관련해서 비관적인 보고서를 내자마자 거의 10% 정도까지 확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시장 심리에 매우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알찬 보고서든 틀린 보고서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어떤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가격에 크게 반영된다라는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 사람마다 보기에 다르겠지만 펀더멘털이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다 투자하고 매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려면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늘 최악을 대비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에서는 네. 많이 봐도 20% 얘기하더라고요.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0% 이상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수치가 몇 프로까지 하락할지까지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 없겠지만 그때 하락이 있으면은 늘 결국에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할인된 가격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20%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그걸 사서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가격은 회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가능하겠지만 네. 20% 이상은 좀 힘들 수도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이제 뭐 알트코인이나 뭐 아. 잡코인 정도라면은 네. 그 정도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뉴스와 컨텐츠들을 공부하시고 소비하고 계신데 네. 아까 이제 현물 ETF 승인 여부 한번 네. 짚어주셨고 또 뭐 주목하시는 그런 네. 뉴스거리나 뭐 컨텐츠가 있으실까요? 반감기 이후에 또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잖아요. 네. 네 번째 반감기 이후 가격 상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ETF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이제 생산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감기에 대한 뉴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당장 4월, 5월 사이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반감기 이후의 가격 패턴 정보가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이 수익 실현 니즈도 분명히 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이 또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감기 효과를 이번에는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가 관련된 주식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채굴자들은 이번 반감기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서 3.125개를 받게 된대요.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뭐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채굴을 하는데 막대한 전기를 이게 투입을 하잖아요. 전기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거 비용을 본전을 회수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이제 거두고 싶은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오르고 내리고는 채굴자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죠. 하지만 비용 절감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을 조금 최대화하기 위해서 채굴업자들이 채산성 개선에 많이 힘을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 중에서 마라톤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들이 굉장히 채굴 역량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채굴 비용을 30%씩이나 절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겠지만 걔네들이 채굴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30%까지 절감한다면은 뭐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큼의 반감기만큼 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이 기업들이 수익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수익이 또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마라톤 디지털 뭐의 주식을 사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 차례 사이클을 돌아서 또 상승장에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걸 거래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소 주식들 대표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있겠죠. 코인베이스 주식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주식을 추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그 주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점을 참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거 네. 외에도 이제 이런 주식들 관련된 기업들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저는 거군요.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 그분이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잖아요. 회장으로. 그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버프가 좀 빠지는 걸까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살짝 애매하게 보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오른 게 아마 비트코인을 걔네들이 매집하기 시작했던 2020년부터가 활짝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매집하기 이전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주목받는 기업이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약간 편승해서 비트코인 덕을 본 것 같긴 해요. 열심히 그 회장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나?
살짝 그게 저는 연결이 잘 안 금융업 되더라고요.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어떤 원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사겠지만 아직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걸로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서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이 MSTR 주식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 자체로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지만 네. 앞으로는 그걸로 뭘 할 네. 것이냐를 좀 더 앞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네, 오르긴 올랐죠, 엄청. 그러니까 이제 오른 만큼 또 빠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BTC뿐만 아니라 뭐 네. 코인베이스, 마란톤 디지털 네. 등등을 한번 또 보는 것도 네, 좋은 기회일 좋은 수 것 있겠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페이팔 주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은 게 페이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었죠. 근데 이 페이팔 주식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제 기업으로서 수수료가 덜 생기게 되니까 주가에 그렇게 좀 하락 반영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렇게 발행한 만큼 확보한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서 국채 이자를 또 벌어 드릴 것 같고 또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가 커질수록 당연히 페이팔이 이게 확보하게 되는 달러가 또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뭐 국채 이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은 그 페이팔 주식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3일 전인가 페이팔 주가 봤는데 진짜 네. 처참하더라고요. 정말 완전 엄청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또 기회일 수도 있겠다. 네,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 페이팔이 그렇게 가치가 낮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결제 송금업계에서 그럼요.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아주 명확한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200만 원이에요.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시점에서 매수는 6,200이면 일단 그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양봉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너무 크게 올라가 있을 때는 저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어떤 좋은 호재가 있어서 뭐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제 관점에서는 어떤 장대 양봉이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이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단순히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 올라간다고 보진 않고 다분히 어떤 큰 흐름들 고래들이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미리 선빵을 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과열됐다 싶으면은 조금은 조심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네, 그렇죠. 그 했다가 떨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물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든 다 해결이 돼요.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사람마다 그 가격의 등락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지금 어디 써야 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뭐 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늘 이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여유 자금이 아니라면은 조금 투자에 주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만약에 안 사서 더 올라가면 포모의 고통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그 모든 투자라는 게 심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샀는데 올라간다. 뭐 만약에 뭐 ETF 승인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다 팔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승인됐어. 가격이 막 7천, 8천 가. 그러면 미치겠죠.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예측을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사야지 보다는 저거는 내 게 아니다. 내 수익이 아니다라고 그냥 겸허하게 내려놓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늘 우상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정이라고도 분명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서 사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니까. 예, 아픈 만큼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항상 그 멘탈리티를 잘 통제하시는 것이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질문으로 이 암호화폐 쪽에서 반에크라는 네. 이쪽 기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 반에크의 디지털 자산 시장 예측 보고서를 보니까 24년 4분기 그러면은 이제 올해예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을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예측 자체를 신뢰한다기보다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예측성 발언을 했을 때 왜 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에 좀 더 주목을 하는 편이고요. 뭐 그게 바네크가 됐든 블랙락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는 그 예측이 분명히 어느 정도 주요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업체들은 그 모든 발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고 ETF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라면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그런 예측과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쯤 되면은 어쨌든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로 금리 인하가 3회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그게 또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또 미국 대선 이슈와 맞물려서 분명히 가격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 흐름이 강해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탈달러와 현상, 네. 달러를 이제 멀리하는 조금씩 멀리하는 그런 게 부추겨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탈달러화가 바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비트코인의 역사와 달러의 역사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비트코인을 아무리 신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진짜 일상생활을 할 게 아니라면 결국에 이걸 팔아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달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뭔가 그 환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건데 뭐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뭐 추가적으로 뭐 채굴 하려고 해도 어쨌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채굴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만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수는 없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이제 달러는 필요 없다. 달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좀 과한 입장인 것 같긴 해요. 저는 탈달러화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네.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화두가 되고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점점 오르고 있는데 책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상자산인데 가격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그래서 거의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 있다면은 혹시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또 많은데 그와 반대로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가상자산이 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대표적으로는 테더 그리고 USDC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뭐 미국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미국 달러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달러를 기초자산 삼아서 발행된 디지털 토큰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자산처럼 자산답게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달러의 가치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를 해외에 송금할 때는 뭐 송금액 그리고 송금 수수료, 송금 시간에 제약이 있지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면은 그런 제약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금을 할 때도 뭐 1달러나 뭐 0.5달러 단위로 작은 소액 단위로도 보낼 수 있고요. 뭐 수수료도 블록체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몇 원 수준
이고 송금이 완료되는 시간도 거의 수십 초 내외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어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처럼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디지털 금융 기술의 결정체인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 최초로 다룬 서적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입니다. 야, 국내 최초. 네. 야,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뭐 폐기되거나 상폐되는 것 같은 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는 않나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상장한 거래소들이 거래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뭐 상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적으로 다른 크립토들을 거래하는 트레이딩 페어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웬만큼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스캠성을 띠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면은 쉽게 거래소들이 상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막 달러의 역사, 네. 뭐 한국 통화, 네. 뭐 통화의 역사 이런 네. 거 공부하잖아요. 네. 이제는 이런 가상 세계가 점점 커지고 메타버스 세계가 우리에 들어오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언젠가는 그런 역사가 쌓이다 보면은 이 관련된 역사책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금융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이게 테더 발행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5조였는데 네. 갑자기 10조 막 이렇게 네. 넣으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니까 네,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은 당장 이제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절박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하고 이용을 하겠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여기선 덜 대중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분명히 어떤 문제, 기존의 어떤 통화 시스템의 화폐 가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솔루션인 만큼 디지털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책에 흥미로운 사례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소개시켜 주실 거지만 네. 한 가지 만약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제3세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런 국가에 있는 분들은 임금도 되게 낮잖아요. 네.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도 그리고 일을 해도 그 대가를 보장받을 수 없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파트타임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내서 일을 한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전송받고 네. 근데 그게 원래 기존 시스템으로 오면은 또 수수료도 떼야 되고 네. 시간도 오래 네. 걸리고 하는데 바로 그렇죠. 그렇게 입금이 되는 거고 네. 그것도 달러로 받으니까 기존 자기 자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네. 앞으로 언제 몇 년 안에 대중화될지 모르겠지만 좀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있을 것 같긴 하고 뭐 일단 개발도상국에 사는 청년들은 한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물론 서울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는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남아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이제 인프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진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컴퓨터 한 대 혹은 모바일 폰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인터넷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획기적인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망한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하고 싶은 내용 네. 몇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한 그 기능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명동에 가면 여러 환전소들이 있잖아요. 그 환전소에 가서 1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할 때 수수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치긴 하지만 또 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대충 1에서 2% 정도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우대를 받는다면 좀 더 작겠지만 대체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화로 치면은 2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근데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도 또 그만큼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달러로 갖다가 다시 원화로 이렇게 환전을 하면은 대충 96,000원 정도가 남아요. 수수료가 꽤 많이 떨어져 나가는 편이죠. 근데 거래소에서 만약에 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면은 일단 사는 데는
돈이 들지 않죠. 빗썸 같은 데는 거래 수수료도 무료 선언을 했으니까.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는 아니지만 이거를 그냥 달러로 내가 생각하고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의 그냥 사실상 비용이 없이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환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송금인데, 그렇게 거래소에서 구매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보내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내 지갑으로 보내서 다른 곳에 보내면은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거든요. 뭐 이 또한 이제 어떤 블록체인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비트럼 같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테더 1,000개, 그러니까 대충 1,000개면은 한 1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A에서 B 거래소로 이렇게 송금하면은 대충 10초 이내에 도착을 하고요. 수수료도 뭐 대략 한 300원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제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돈을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여러 결제 시스템도 훨씬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거나 뭐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을 시켜서 결제하거나 아니면 뭐 토익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토익 강의를 이제 신청한 다음에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판매자한테 바로 갈까요? 아니요. 바로 안 가죠. 몇 달 있다 주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산이랑이 되게 느려요. 느려서 저랑 판매자 사이에 뭐 은행도 있고 피지사도 있고 벤사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결제는 되게 많은 그 브릿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들 각각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를 해버리면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제 책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부터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소개를 해놨지만 사실 이 책에서 책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코어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책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뭐 물론 더 효율적인 뭐 환전, 송금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건 물론 좋지만,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뭐 특정 용처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화폐를 대체를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극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고, 이 화폐가 가치가 폭락하니까 현지인들이 화폐를 믿지 않아,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폐를 포기해. 월급날에 자국 화폐를 받으면은 그걸 빨리 그냥 다른 물건을 사거나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제가 쓴 책의 첫머리에서 아르헨티나 사례를 언급을 해놨어요. 그 아르헨티나 화폐가 페소인데 페소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폭락하는 페소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니까 좀 더 가격이 조금 변동성이 덜한 벽돌을 사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거든요. 저희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되게 무슨 그런 게 있어라고 싶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자기가 급여로 받은 돈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벽돌을 사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이것도 달러처럼 1달러에 고정이 되니까 내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 뭐 튀르키예 이런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베네수엘라 하면은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그 석유가 제일 많이 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남미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그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독재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독재에 맞서 가지고 후안 과이도라고 하는 그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으로 자기를 선언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가 한창 왔을 때
미국 재무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현지 의료 종사자들한테 이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서 그 현지 의료 인력들로 하여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뭐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을 통제를 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인데 그게 또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작동하더라는 거죠. 현지 의료인들도 그 나라 화폐를 받으면은 이거 받아서 내가 뭐 어디 쓰나 싶겠지만 달러에 연동된 USDC를 이렇게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또 적절히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거로는 튀르키예, 보통 우리가 터키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엄청난 그 살인적인 인플레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는 이상한 정책을 단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그렇게 인하해버리니까 고인플레가 발생을 해버리고 그 나라 화폐인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튀르키예에서도 막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사들이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대체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은 한때는 되게 잘 살았던 나라거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다 그런데 근데 이 나라들이 결국 경제가 나락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데올로기, 뭐 정부의 외교 실패, 뭐 통화 정책의 실패, 뭐 산업구조 전환의 실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 나라들도 원래는 자기 나라들이 그렇게 못 살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나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화폐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화폐가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민간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들을 제가 책을 쓰면서 보면서 한국이 떠오른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저출산 리포트의 내용을 일부 소개를 하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한국도 사실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경쟁 압력이 되게 심화되고 있고 취업 불안에, 뭐 주거 불안에, 뭐 임금 격차는 되게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거나 하다 보니까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는 증가하고 있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강남 부부들은 이미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대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원화 가치의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그런 개도국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겠는가? 사람들이 원화를 믿지 못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음으로써 이 책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발생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왜 확대가 되고 있고 발행량도 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지 그 근본 이유를 알려주신 거고.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뭐 이런 거를 비교해서는 낮지만 정말 뭐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한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는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부쩍 전쟁 콘텐츠도 많아졌어요. 맞아요. 뭐 어느 정도는 조금 포모를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는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이슈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는 휴전국까지 종전국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위엔 미사일을 뭐 연평도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진짜 당면한 위협이거든요. 당면한 위협이고 그게 절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화라는 것의 가치가 뭐 한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화폐 시장에서 조금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모든 자산을 원화로 갖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뭐 혹은 뭐 주식에 투자하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 그런 것이고 한국의 어떤 정치와 경제를 책임지는 위정자들이 이 점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싶으면 진짜 설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국인들 전부 다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민 가버리는 일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금융 솔루션인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게 솔루션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고서 좀 이 정치인들께서 우리의 경제를 조금 잘 이렇게 살려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뭐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네, 이제 크립토 시장이 보면은 점점 이제 효율화되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크립토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을 기대하고서 몰빵을 하지는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라고요. 1억이 있다면은 크게는 뭐 해외 주식, 뭐 국내 주식, 뭐 코인 이 정도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성향이 좋은 미국 우량주라든지 뭐 테크주, 그리고 S&P 500 ETF 같은 것들을 조금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IRP라고 해서 개인 연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사두시고, 그리고 해외 수출 기업들, 뭐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해외 수출이 원활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또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인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대표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공부하는 태도는 꼭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든지, 뭐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지만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은 한두 번은 초심자의 행운으로 벌 수 있겠지만 결국 다 토해낸다. 그러니까 행운에 속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의 저자이신 박예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